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상규입니다. 한미일 정상이 8월 18일부터 미국의 수도 인근에 있는 캠프 데이빗 별장에서 정상회의를 열어 삼국 간의 안보와 경제 동맹을 더 확고하게 할 것으로 보입니다. 어떤 합의와 성과들이 나올지 집중적으로 짚어보겠습니다. 이승만 전 대통령 서거 58주기 추모식이 8월 19일에 국립서울현충원에서 열렸습니다. 박민식 국가보훈부 장관은 이승만 대통령 재평가를 보훈부 차원에서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2024년 최저임금이 논란과 진통 끝에 9,860원으로 결정됐습니다. 지역별 또 업종별 차등 적용을 추진해야 한다는 목소리와 선진국의 사례들을 비교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사평론가 고성국 박사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미국의 수도 워싱턴 DC 인근 메릴랜드주에는 아이젠하워 전 미국 대통령의 아버지와 손자 이름을 딴 미국 연방 대통령 전용 별장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캠프 데이비드죠. 세계사와 미국 현대사를 격변시킨 역사적인 회담들이 이곳에서 많이 열렸습니다. 먼저 영상으로 보겠습니다. 미국 바이든 대통령께서 초청하신 대로 8월 중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한미일 정상회의를 미국에서 개최하도록 준비하고 있고요. Our mutual defense treaty is ironclad, and that includes our commitment to extended deterrence, and that includes the nuclear threat, the nuclear deterrent. 네, 김태효 국가보실 1차장이 캠프 데이비드 삼국 정상회담이 공식 발표되기 전에 했던 얘기부터 들어보겠습니다. 미국 바이든 대통령께서 초청하신 대로 8월 중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한미일 정상회의를 미국에서 개최하도록 준비하고 있고요. 그때는 물론 한미일 삼국 간의 안보 협력 문제, 그리고 기타 경제 안보 문제, 그리고 교류 문제 같은 것들이 포괄적으로 논의될 수가 있습니다. 오늘 회의에 이어서 한미 실무 NCG 회의는 그 한미일 정상회의 이후에 또 멀지 않은 시점에 열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네, 한미일 삼국 정상이 다자 정상회의 같은 곳에서 만난 적은 여러 번 있죠. 하지만 이렇게 특별한 장소에서 따로 만나는 건 처음입니다. 자, 이 회담이 주는 의미 그 자체로도 남다르죠? 네, 그렇습니다. 사실 대통령실의 발표를 듣고 좀 많이 놀랐어요. 네. 우선 8월 달에 상당히 그 긴박하게 한미일 외교가 진행되어 왔기 때문에 좀 잠깐 한 텀을 둘 거라고 생각했는데 네. 이를테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3월 달에 이제 우리 윤석열 대통령이 시작했어요. 그렇죠. 일본 방문하고 4월에 국빈 방문이 있었죠. 5월에 G7 정상회의 히로시마에서 네. 있었고 기시다 총리가 한국에 왔고 네. 그리고 바로 또 나토 정상회의 갔고 폴란드, 우크라이나까지 갔다 왔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한미 동맹이 완전히 복원됐고 한일 관계가 정상화됐고 한미일 삼각안보 체제가 기본 틀이 갖춰졌단 말이에요. 네. 그리고 NCG까지 지금 출범이 된 상태거든요. 예. 그런 상태에서 8월 달에 그것도 캠프 데이비드에서 한미일 삼국 정상이 만난다. 그러니까 온전하게 삼국 정상을 위해서 만나는 자리가 그렇죠. 발표가 됐기 때문에 이것은 그 지금까지 없었던 아주 강력한 한미동맹, 한일관계 그리고 한미일 삼각동맹 체제가 확실하게 구축되는 어떤 면에서는 크게 한 매듭 짓는 그런 정상회담이 될 것이다. 그렇게 생각해서 이 아주 한 6개월간에 걸친 아주 긴박한 외교전이
그 캠프 데이비드에서 일단락 지어질 것 같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점이 되는 그런 그렇습니다. 회담으로 보시는군요. 먼저 한미일 3국 장관급의 안보협의체 또는 3국 정상회의 사무국 신설 이런 굵직한 의제가 다뤄질 것이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만약 이게 실현된다면요. 네.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그 지금 이제 한미 동맹의 보고는 NCG 그 추진으로 일단 가시화되지 않았습니까? 네. 예. 그런데 한미일은 아직 정상 간의 교류는 활발하게 여러 차례 있었지만 뭔가 이거를 그 안정적으로 지속적으로 그 팔로우업해가는 실무 구조가 없는 상태였습니다. 네. 그런 상태에서 정례화도 되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동북아시아에서 보면 이것도 나름 의미가 있지만 한중일 삼국 정상회의는 그동안 여러 차례 열렸잖아요. 그렇죠. 그럼 죄송합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한국, 미국, 일본의 삼각안보 체제가 더 중요한 기본 축이 돼야 되는데 네. 한중일 삼국 체제 회의는 이렇게 돌아가는데 정례적으로 지금 중단돼 있지만 그러나 한미일이 정례화돼서 이게 진행되는 것은 없었다고 하면 이것부터 보완해야 되는 거죠. 그 점에서 이번 캠프 데이비드에서 삼국 정상이 합의해서 한미일 삼국 정상회의의 정례화, 그다음에 이것을 실무적으로 뒷받침할 사무국의 신설로 이어진다면 예. 이것은 이제 우리 입장에서 볼 때는 한미동맹의 기본 축을 실무적으로 추진하는 NCG, 그다음에 한미일 삼각동맹 체제를 그 실무적으로 뒷받침하는 사무국, 이 두 축을 우리가 갖게 된다는 뜻입니다. 네. 자, 한미일이 미사일 방어 훈련을 함께 그러니까 합동으로 하는 것도 주 의제로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미국의 전략 캡 잠수함 SSBN이죠. 켄터키함에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승선한 게 자, 일종의 이 예고편이 된 셈 아니냐 이런 보도도 있습니다. 네, 그런 의미도 있고요. 사실 우리나라 대통령뿐만 아니라 전 세계 어떤 대통령도 미국의 핵 전략 잠수함에 탄 적이 없습니다. 없죠. 네. 이거는 미국 입장에서는 그야말로 혈맹국인 대한민국에 대한 아주 특별한 배려 또는 이것을 얼마나 대한민국을 중시하는가라고 네. 하는 것을 대내외적으로 선포한 그런 중요한 사건이라고 좀 보는데요. 네. 그런데 이제 지금 이 북핵 미사일에 대한 대응 차원에서 말씀드리면 네. 우리가 북한을 먼저 공격할 일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한미일이 북핵 대응에 있어서 핵심은 뭐냐면 북한이 핵탄두 미사일을 발사할 징후를 사전에 포착하는 거가 중요합니다. 그렇죠. 뭐 그게 액체건 고체건 간에 사전에 포착하고 경로를 예상하고 이것에 대해서 요격하는 시스템 이게 잘 작동되는 게 중요하거든요. 예. 그러니까는 사전 정찰이 핵심이라고 한다면 그러면 미국의 전략자산, 정보전략자산, 우리의 정보전략자산과 일본의 정보전략자산이 각각 조금씩 그 특장점들이 달라요. 네. 예. 그러니까 뭐 미국은 이 위성을 통한 이 전략자산의 강점이 있다고 하면 예. 뭐 일본은 상대적으로 무슨 도청이라든지 이런 쪽에 그 강점이 있고 우리는 휴민트를 통한 이런 강점들이 각각 다르잖아요. 예. 이게 세 개가 합쳐져서 크로스 체킹 되면서 정확하게 징후를 포착하고 탄도가 날아갈 때도 미국 위성에서 보는 것과 일본 이지스함에서 보는 것과 우리 이 패트리어트나 사드에서 보는 것이 다 각도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겠네요. 크로스 체킹이 돼서 정확한 이 탄착 지점을 예측할 수 있잖아요. 네. 이런 방식의 북한 미사일 대응 체계를 공동으로 구축한다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에 대한 사전적 이 원천 봉쇄로서는 굉장히 중요한 군사적 의미가 있습니다. 네. 자, 이제 앞서 고 박사도 말씀하신 이 회담 장소 얘기로 좀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바로 캠프 데이비드 별장인데요. 한마디로 이 캠프 데이비드 어떤 의미를 갖는 곳입니까?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립니다만 이 정상회담 시대, 이제 20세기 후반부터 정상회담 시대가 됐는데 여기서는 정상 간의 인간적 신뢰, 또 오랫동안 또는 자주 만나서 정말 친근한 친구 관계가 성립되는 거가 굉장히 중요해요. 예.
그러니까 지난번에 사실 윤석열 대통령이 아메리칸 파이를 불러서 미국 국민들한테 확 가까이 다가갔지 않습니까? 조야가 다 박수를 예. 보냈죠. 그러니까 이런 방식의 그 이벤트가 단순한 이벤트가 아니라 정말로 정상회담을 실질적으로 진전시키는 데 도움이 되는 것들이거든요. 네, 네. 그럼 캠프 데이비드는 어떠냐? 사실 미국 입장에서는 세계 여러 수십 개 나라를 상대로 하는데 그렇죠. 캠프 데이비드에 초청한 대통령이냐 아니냐 이런 기준을 가지고 외교가에서는 보는 측면이 있어요. 특 A 클래스만 부른다는 데 아닙니까? 예. 단순히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말 가깝게 지내고 싶을 때 캠프 데이비드를 부릅니다. 그러니까 캠프 데이비드에 가면 이게 별장이고 물론 정상회담을 위한 공적 공간도 있지만 정상들과 수행원들 또는 이제 영부인들이 동석할 경우에는 넥타이도 안 매고요. 그렇습니다. 넥타이도 안 매고 예컨대 뭐 미국 대통령이 앞치마하고 직접 바비큐도 구워주고 지금 뭐 골프 카트도 나오고 있습니다만 뭐 그렇죠. 바비큐 목장 시설도 있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보면은 무슨 컨트리 클럽 같기도 하고. 그러니까 2박 3일이나 3박 4일 동안 MT 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MT. 네. 대통령 MT인데 그렇습니다. 정말 격이 없이 만나는 자리죠.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저렇게 해서 한번 맺어진 깊은 신뢰는 이후에 어려운 문제가 있을 때 전화 한 통화로 또는 사실은 정상들 간에도 전화하기가 쉽진 않잖아요. 그렇죠. 언제든 전화할 수 있는 관계가 되는 거죠. 퍼스트 네임으로 부를 수 있는 거죠, 이제. 그렇습니다. 예. 네. 뭐 성렬, 바이든도 조 이렇게 부를 수 있는 겁니다. 영어로는. 미국 현대사와 세계사의 중요한 순간마다 프랭클린 D 루즈벨트 대통령부터 시작해서 아이젠하워 대통령은 본인의 아버지와 손자의 이름이 데이비드라서 그때부터 데이비드라는 이름을 붙였다고 해요. 1943년 제2차 세계대전 종식이 바로 이곳에서 논의가 됐습니다. 역사적인 미소 회담, 노벨 평화상 수상으로 이어졌던 중동 평화회담 등 그야말로 손으로 꼽을 수 있는 주요 회담이 많이 열렸죠. 네, 역사의 장이죠. 43년에는 처칠이 그 루즈벨트와 함께 2차 세계대전 자기들이 이길 것 같으니까 네, 네. 연합국이 이길 것 같으니까 우리가 승전한 이후에 세계 질서를 어떻게 개편할 거냐. 80년 전에 만났다는 거예요. 예, 그거 가지고 캠프 데이비드에서 만난 거예요. 또 그런가 하면 지금 나옵니다만 이를테면 후르츠초프가 이제 그 스탈린 독재를 이제 청산하고 69년 전입니다. 예, 네. 그럴 때 그 미국의 아이젠하워 대통령하고 미소 간의 핵무기 전략 군축 이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서 만난 장소이기도 하거든요. 그런가 하면 아마 기록일 건데 12박 13일? 그렇죠. 네, 그 카터 대통령 때 이스라엘하고 중동이 계속 전쟁을 하고 있었는데 그 안와르 사다트 이집트 예, 대통령, 그리고 메나hem 베긴 이스라엘 예. 수상. 이 두 사람을 거의 붙잡아 놓고 마치 저 교황 선출하듯이 합의할 때까지 하자. 예, 가둬놓고서 합의할 때까지 하자. 그래서 12박 13일 회담으로 마침내 유명합니다. 평화협정을 이끌어냅니다. 그게 그리고 나중에 노벨 평화상 예, 수상으로 그 이어지죠. 공로로 세 사람이 이제 노벨 평화상을 받는데요. 그리고 2008년 네, 조지 부시 아들 부시죠. 네. 그때는 이명박 대통령이 저곳에 처음으로 갔습니다. 예, 네. 부시 대통령과 이명박 대통령은 여러 가지로 의기투합했던 관계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2012년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이곳에서 G8 정상회담을 열었습니다. 이 얘기는 이제 그림으로 함께 좀 네, 이따 그래서 얘기를 한 말씀만 할게요. 드리면 저는 지금 윤석열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이 한미동맹의 70년 역사에 새로운 역사를 계속 써나가고 있는 것 아니냐. 예, 그런 느낌을 좀 가지고 두 사람의 외교 행보를 보고 있습니다. 네. 자, 우리나라에서는 두 번째입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2008년입니다. 4월에 최초로 이 캠프 데이비드 별장을 방문했습니다. 당시의 영상 한번 보시죠. 자, 2008년 4월 18일 이명박 전 대통령이 저 헬기에서 지금 내리고 있는 유명한 장면입니다. 그때 로라 부시 여사가 보이죠. 등에 보이는 게 지금 부시 네, 그렇습니다. 대통령 부인 로라 부시 로라 여사가 지금 포옹을 했고요. 자, 이명박 전 대통령과 악수를 나누고 있는 로라 여사. 이제 좀 넥타이가 아니고 약간 세미 정장이에요. 그렇습니다. 저렇게 아주 그 편안한 유명한 골프카트 회동이죠. 직접 몰았어요, 그때. 이명박 대통령이 부시 전 대통령을 당시 대통령을 옆에 태우고 예. 카트를 아주 능숙하게 운전해 가면서 대화가 안 나옵니다만 영어 대화가 유창했다. 그런 예. 얘기 있었죠. 그러니까 이명박 대통령이 저런 부분에 있어서 워낙 글로벌한 CEO였기 때문에 저 악수 장면도 예. 그냥 악수가 아니고 친구 만날 때처럼 뒤에서부터 한번 재서 악수를 하는 그런 장면 아니었습니까? 그래요. 자, 저때 기억들이 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자, 이명박 전 대통령은 이 아들 부시 대통령과 함께 두 정상 지금 보셨던 대로 골프카트를 나란히 탔는데 이게 정상 간에 정말 그 흔치 않은 일이에요. 한국 언론들 보도 기억나시죠? 예, 뭐 여러분들이 그림에서 보셔서 이제 느끼시겠지만 이 골프카트라고 하는 게 넓지가 않아요. 앉으면 닿죠. 서로 이렇게 그 허벅지 쪽이 닿게 돼 있습니다. 네. 예, 그러니까 저 정도로 친밀하게 정말 자연스럽게 스킨십이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분위기와 공간이 만들어진 거고 그걸 또 미국 대통령들이 캠프 데이비드로 초청을 할 때는 그런 스킨십까지를 포함해서 다 계획하고 연출하면서 하는 거거든요. 네. 그런데 이명박 대통령이 워낙 글로벌한 그 CEO로 평생을 지낸 분이라 저것을 아주 능숙하게 주도하고 있어요. 네. 뭐 나이도 부시 대통령보다 위여서 그렇기도 하겠지만 네. 굉장히 자연스럽잖아요. 보통은 미국 대통령이 카트를 운전했을 텐데 네네. 아마 이명박 대통령이 특별히 제가 하겠다 이렇게 나서서 주도적으로 이 문제, 이 상황을 끌어갔던 것 같습니다. 당시에 그 한미 자유무역협정 FTA라고 하죠. 그것의 연내 비준, 주한미군 명령을 그때 당시 수준으로 유지한다. 네. 북핵 폐기를 위한 공동 노력을 최선을 다한다. 뭐 이런 것들이 발표됐었는데 그때도 이 캠프 데이비드 회동에 대한 세계 이목이 집중이 그렇습니다. 됐었죠. 네, 지금 앵커께서 말씀하신 몇 가지 사안은 당시로서는 진짜 중요한 현안들이었습니다. 네. FTA 비준 그 문제가 광우병 사태로 연결되는 바로 그 문제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명박 대통령으로서는 정말 결단을 내려야 되는 사안입니다. 또 주한미군 철수는 우리 국가안보에 얼마나 직접적이고 심각한 사안입니다. 그럼요. 이런 정말 중요한 문제들이 저는 아주 편안하고 자연스러운 분위기 속에서 해결이 다 돼가는 거죠. 네. 이게 정상회담의 힘이죠. 네. 자, 이 캠프 데이비드 회동에서 이제 어떤 합의가 나올지가 이제 궁금합니다. 아직은 시간이 좀 있는데 고 박사님께서 보실 때는 네. 과연 이 캠프 데이비드에서의 윤석열 기시다, 바이든 기시다 회동 네. 어떤 합의가 나올 걸로 개인적으로는 예상을 하십니까? 저는 사실 중요한 합의는 지난 몇 차례의 그 셔틀 외교와 국변 방문 또 삼국 정상회담을 통해서 대개 다 얼개는 잡혔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다시 캠프 데이비드에서 만나자라고 하는 것은 뭐 며칠 동안 어떤 프로그램이 나올지는 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 저것은 새 정상이 정말 인간적으로 신뢰를 다지는 그런 상징적인 쪽으로도 초점이 맞춰질 거예요. 저 새 정상이 만나서 뭐 대북 제재에 대한 합의라든지 또는 공급망에 대한 합의라든지 한미일 정상회담 또는 인태 전략, 인도 태평양 전략에 대한 합의를 한다고 해서 그게 놀라울 게 없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저는 이번 캠프 데이비드는 그런 의미에서 올 봄부터 그 아주 숨가쁘게 달려왔던 한미동맹의 복원과 한일관계 정상화와 한미일 삼각안보체제의 구축 그리고 대한민국의 글로벌 중추국가로서의 역할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정리하면서 앞으로도 한미일 세 나라가 굳게 손잡고 나간다. 이런 것을 대내외에 선포하는 그런 의미의 이벤트다. 대미를 장식하는 그런 이벤트다. 그렇게 저는 성격 부여하고 싶습니다. 자, 캠프 데이비드가 이제 워싱턴 DC 인근입니다. 우리로 말하면 수도권 인근, 수도 인근에 있고요. 또 이 장소가 여러 가지 시설로 해서 73만 제곱미터. 대단히 넓은 지역이고 예. 이곳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노타이 차림에 네. 바베큐 파티도 대통령이 뭐 부인이 직접 고기도 썰고 네. 뭐 이런 거예요. 자, 이런 데서 이제 그 소프트웨어적인 얘기, 네. 공식적인 것을 떠나는 그런 얘기들이 그래. 많이 나올 텐데 과거에도 그런 모습들이 많았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리트리트라고 하는데요. 뭐냐면 이제 정상회의는 다 사전에 조율도 되고 준비되고 이러잖아요. 그런데 캠프 데이비드에서만큼은 그냥 서로 의제 제한 없이 속 깊은 얘기를 서로 털어놓고 하는 심층적인 자유 토크 시간을 갖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정상회담과 리트리트 시간을 좀 따로따로 할 건데요. 사실 풀기 어려운 문제는 이런 리트리트 시간을 통해서 사실은 우리나라는 이런 문제가 있다든지 네. 지난번에 자, 지금 이게 그 유명한 섭섭했다든지 카터와 오른쪽이 안와르 사다트 이집트 사다트 대통령이 예. 만나서 캠프 데이비드 하던 흑백 사진인데 네. 보면 두 정상들이 그냥 무슨 회동이 네, 그냥 카페에서 차 마시듯이. 카페에서 뭐 어디 야외 카페에서 차 마시면서 하는데 저때 그렇습니다. 정말 예. 어마어마한 얘기들이 나온 거죠. 그렇습니다. 저게 어떤 면에서는 이제 지구의 운명, 세계의 운명을 결정짓는 중요한 사건들인데, 모멘텀들인데 저런 얘기를
격식 갖춰서 다 준비된 상태에서 토시 하나 안 틀리고 하는 것보다는 정말 속 깊은 얘기를 털어놓고 하는 이걸 통해서 깊은 신뢰가 구축된다는 의미에서 캠프 데이비드의 자유 토크 시간이 자. 공식적인 시간보다 훨씬 중요하다. 이 사진 보면은요. 저 가운데 있는 사람이 미하일 고르바초프입니다. 예. 이 캠프 데이비드에서 만났던 사람들이 보통 저 정도. 이거는 뭐냐면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러시아의 메드베데프 총리를 예. 접견하는 장면. 그러니까 이게 이제 지미 카터 도서관에 있던 사진들인데 아하, 예. 자, 이게 보면 입은 게 정장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렇죠. 뭐 정장 예. 아니어서 무슨 아까 그 MT 말씀하셨는데 네. 캠프 데이비드란 곳이 주는 분위기가 그러니까 저런 데 초청받았다는 건 윤석열 대통령의 급이 그렇습니다. 외신들은 탑티어라고 하거든요. 예. 탑티어라는 게 최상 위층을 말하는 거 네,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렇기도 하고 이미 그 수준에 올라갔다고 할 수도 있고 미국이 대한민국과 윤석열 대통령을 그런 파트너로 함께 가고 싶다고 하는 이런 의사의 표현이기도 한 거죠. 네. 그래서 아마 다른 나라 정상들이 굉장히 좀 시기할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제 만약 8월 18일 이 회동이 이루어지고 이 보도가 네. 나오면 예. 자, 우리나라의 급이 미국의 예우를 받는 급이 달라진 거다 이렇게 볼 수 달라진 있나요? 사실은 얼마 전에 국빈 방문도 굉장히 장중하고 또 엄숙하게 되면서도 아메리칸 파이가 상징하듯이 정말 친밀하게 네. 이루어졌지 않습니까? 네네. 그것에 이어서 캠프 데이비드 별장의 한중일 삼국 정상회담이니까 이제는 전 세계가 대한민국을 생각할 때 미국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고 또 대한민국을 생각할 때 일본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을 정도로 삼국이 긴밀하게 한 축이 돼서 간다. 이것을 전 세계에 사실은 메시지 100번 얘기하는 것보다 저 한 장면, 저 한 장의 사진이 얘기해 줄 겁니다. 사실상 G8 대우를 받고 있다고 봐도 되나요? 그렇습니다. 예. 네. 자, 이 얘기는요. 앞으로 이제 회담이 실제로 이루어지면 더 나올 테니까 그때 또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제입니다. 8월 19일이었습니다. 국립서울현충원에서 고 이승만 초대 대통령의 서거 58주기 추모식이 열렸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 성대했다고 하고 박민식 국가보훈부 장관도 직접 참석을 했습니다. 이승만 기념관 건립, 재평가를 하겠다. 업적 알리기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얘기를 했는데 자, 직접 얘기는 이랬습니다. 자유민주주의는 대한민국의 정체성이며 세우신 분, 그분이 바로 이승만 대통령이다. 이승만 대통령 바로 세우기는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굳건히 지키기 위한 것이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지난 3월 26일이었는데요. 3월 26일 이승만 대통령, 건국 대통령 이승만 대통령의 탄신일. 그때 그 국립현충원에 굉장히 의미 있는 행사가 있었습니다. 4.19 시민혁명의 주역들이 네. 이승만 대통령 묘소를 참배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4.19 혁명의 주역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승만 대통령의 건국 이념인 자유민주주의는 4.19 혁명의 혁명 이념인 자유민주주의와 똑같다. 아하.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네. 그러니까 사실은 4.19 혁명의 주역들은 이승만 대통령을 아주 그 적대적으로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때는 타도 대상이었죠. 그렇죠. 한화갑전 의원이라든가. 그렇습니다. 네. 그런데 바로 그 4.19 혁명의 주역들이 이승만 대통령의 길과 자신들의 길이 본질적으로 똑같다. 그것은 자유민주주의다. 네네. 이렇게 선언함으로써 58년 만에 이승만 대통령 서거 58년 만에 역사적 화해를 이승만 대통령과 4.19 세력이 한 겁니다. 그게 지난 3월 26일 날 있었고요. 네네. 그리고 난 다음에 4.19 혁명 주역들이 대거 포함이 된 이승만 대통령 기념관 건립 추진위원회가 발족했습니다. 발족했죠. 예, 김항식 국무총리가 이제 위원장을 맡았죠. 그리고 정부에서도 건국 대통령 이승만의 그 역사적 업적을 널리 알리는 그런 보훈 활동을 적극적으로 하겠다. 이렇게 나온 것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삼박자가 잘 맞아 들어가고 있는데 네네. 이 문제를 바라볼 때 그러면 사실은 이승만 대통령은 상해 임시정부의 초대 대통령으로 추대됐던 분이고 그리고 48년 대한민국 건국의 건국 대통령이란 말이에요. 네네. 그러니까 그야말로 뭐 박민식 장관의 표현대로 국부라고 해도 전혀 다른 얘기를 할 수 없을 정도의 그런 역사적인 인물인데 전 세계 어느 나라가 국부로 불리어지는 대통령의 기념관이 없습니까? 그런 나라는 없거든요. 네. 근데 왜 그럼 우리나라는 유독 이승만 대통령의 기념관은 없느냐. 이게 이제 그동안 이승만 대통령 이후에
사후 58년 동안에 그 이승만 정권 이후에 들어선 일테면 허정 과도 수반 뭐 장면 정권 짧은 기간이긴 합니다만 민주당 정권이었죠. 그리고 이제 박정희 정부 이걸 거치면서 이승만 대통령이 역사에 파묻히는 그런 아픈 그 경험들이 있단 말이에요. 네네.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다시 복원해서 이승만 대통령이 대한민국 건국에서 한 역할을 우리 국민들이 이제는 다 당당하게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된다. 네. 예, 그렇게 말씀드리고 있는 거죠. 네.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이날 추모식은 역대 추모식 57번이 있었지만 이 가운데서도 가장 성대했다는 참석자들의 전원입니다. 각계 인사 500명이 넘게 참석을 했는데 모습들을 좀 보면요. 여야를 좀 막론하고 있는 인사들이 많이 참석을 했어요. 예, 자,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 건국이라는 문제는 사실 이승만 대통령이 건국하는 과정은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부정하는 김일성 집단이나 당시 박헌영이의 남로당 빼놓고는 이승만 대통령의 그 건국 과정에서의 역할을 부정할 이유가 없는 겁니다. 네네. 그러니까 지금도 북한의 김일성, 김정은 집단 그리고 지금도 남한에서 그 북한 지령을 받아서 활동하는 이 간첩들은 혹시 있을지 모르겠지만 네네. 이 사람들은 이승만을 지금도 인정할 수 없겠죠. 네. 그러나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여야건 보수건 진보건 대한민국 건국 과정에서 이승만 대통령이 했던 역할을 부정할 방법이 없는 겁니다. 네네. 그리고 특히 이승만 대통령이 초대 내각을 할 때 농지개혁을 당시로서는 좌파 정치인이었던 조봉암 농림부 진보당 장관 당수였죠? 예, 그렇습니다. 네. 당시로서는 좌파 정치인이었거든요. 조봉암 농림부 장관을 초대 농림부 장관으로 발탁해서 농지개혁 책임을 맡기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승만 대통령에는 좌도 우도 없는 겁니다. 체제를 부정하는 세력이 아니면 대한민국 건국을 위해서 모두가 다 함께 하자는 것이 이승만 대통령의 생각이었다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지금 이번 이 추모식에 여야를 막론하고 이 건국의 의미를 소중하게 생각하는 모든 인사들이 함께 결집했다는 것은 국민 통합적 관점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보훈 행사였다고 생각합니다. 네. 또 이런 의미가 있는 그 발언이 있었습니다. 추모식에는 참석하지 않았는데 한동훈 법무장관, 권영세 통일부 장관도 이승만 대통령 재평가에 공감대를 이뤘습니다. 권영세 장관은 걸출한 인물인데 제대로 평가받지 못해 아쉽다. 박진 외교부 장관, 국제관계에서의 탁월함은 누구도 비견할 수 없는 것이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 이승만 건국사는 긍정과 성취의 역사였다. 한동훈 법무장관, 이승만 농지개혁이 대한민국 대전환의 계기. 얼마 전에 소개해드렸습니다만 이병철 삼성 창업주 최종현 SK 그 회장 얘기까지 이때 나온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4명의 국무위원들의 저런 발언은 이제 이 박민식 장관이 뭔가 이승만 건국 대통령 기념 보훈 사업을 하는데 다른 국무위원들이 동조를 안 해주면 이 혼자 외롭게 고집스럽게 하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아마 그 몇몇 국무위원들하고 편한 자리에서 이승만 건국 대통령 보훈과 관련된 의견을 물어보니까 네. 저런 의견들이 나오더라는 예. 것인데 저기 아까 그 그림에서 나왔습니다만은 박진 장관은 외교부 장관답게 당대 최고의 외교관이었다. 탁견이 있었다. 그렇습니다. 그 통찰력이 있었다. 이렇게 한 것이고요. 한동훈 장관은 농지개혁 아까 제가 설명드렸습니다만 그것이 북한 김일성 집단과의 체제 경쟁에 있어서 우리가 자칫 밀릴 수도 있었는데 그것을 뒤집어 엎은 일대 결단이었다는 네. 얘기를 하는 것이고요. 그런가 하면 이승만 대통령 당시에 이승만 대통령이 가장 그 강조하고 역점을 했던 게 교육입니다. 네. 수많은 학교를 세우고 그래서 문맹률 90%였던 우리나라를 59년에 이제 하야 직전에 초등학교 진학률을 98%까지 끌어올립니다. 네. 예, 이제 이런 일들이 건국 과정에서 일어났던 일이고 원희룡 장관의 발언이 굉장히 의미심장한데요. 그동안 사실 우리가 그 이승만 대통령, 박정희 대통령을 얘기하면서 당당하게 이야기한 분들도 계시지만 뭔가 좀 소극적으로 뭐 좀 부정적으로 얘기했던 사람들도 적지 않니 있었어요. 네네. 지금도 있는 것 같은데 네. 원희룡 장관 얘기가 이승만 박정희 대통령의 우리 한국 현대사는 긍정의 역사하고 성취의 역사라는 겁니다. 네네. 그러니까 우리 대한민국이 어떤 과정을 통해서 건국됐고 어떤 과정을 통해서 근대화됐고 어떤 과정을 통해서 민주화되어서 여기까지 왔는가. 네. 이것을 이제는 당당하게 얘기하자.
이 얘기를 저도 꼭 한번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고성국 박사님과 말씀 나눴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어서 다음 주제 넘어가겠습니다. 2024년에 적용될 최저임금액이 결정됐습니다. 시간당 10,000원을 넘을 것이냐 아니냐로 의견이 분분했었는데요. 얼마로 결정됐는지 또 얼마나 만족하는지 해외 사례들과 함께 집중적으로 짚어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먼저 영상으로 보시죠. 허주연 변호사와 이 주제 얘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내년 2024년이죠. 최저임금이 드디어 결정됐습니다. 10,000원 벽을 넘을지 관심이 참 컸었는데 10,000원은 안 됐어요. 네, 다들 줄다리기 하면서 10,000원 넘길 것이냐 말 것이냐 굉장히 관심이 모였었는데요. 최종적으로 9,860원으로 내년 최저임금, 그러니까 최저시급이 결정이 된 겁니다. 여러 번 협상을 했습니다. 정말 난항과 진통을 거듭했는데요. 네. 올해가 이제 9,620원이니까 이 240원 정도 오른 것이고 그렇네요. 비율로 보면 한 2.5% 정도 인상을 한 것인데요. 이 인상률은 가장 인상폭이 낮았던 2021년 이후 두 번째로 낮은 인상폭이고요. 네. 또 우리는 주휴수당이 이 지급이 됩니다. 그러니까 5일 근무를 하게 되면 6일째는 쉬더라도 이 수당을 받는 거죠. 그렇죠. 이 주휴수당을 포함해서 계산을 하면은 11,832원 이렇게 되거든요. 사실상 10,000원을 넘긴 거죠. 그렇죠. 사실상 주휴수당을 포함한다고 하면 10,000원을 넘긴 거고요. 이게 월급으로 환산하면 한 달 209시간 노동시간 기준으로 해서 206만 740원으로 결정이 됐습니다. 207만 원이 조금 안 되는 수준이다. 그렇습니다. 네. 최저임금위원회는 정말 10번 가까이 밤샘 협상도 하고 협상을 거듭했습니다. 그야말로 난산이었는데 결국 노사가 각각 내세운 최종안이 투표에 붙여져서 결정이 됐습니다. 여야의 추천을 받은 8명의 위원이 투표를 했는데 결과가 사실상 정부안이 승리한 걸로 평가가 돼서 야당 측에서 반란표가 나온 거 아니냐 이런 분석들도 있던데 어떻게 보셨어요? 사실상 그렇다고 봐야죠. 왜냐하면 지금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시스템 자체에 대해서 좀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요. 최저임금위원회가 최저임금법에 따라서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공익위원, 그러니까 여야 추천위원 4명 등수로 공익위원 9명과 근로자측위원 9명, 그다음에 사용자측위원 9명 이렇게 구성이 되거든요. 총 27명의 위원으로 구성이 돼서 처음에는 합의를 해요. 그런데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결국에는 투표로 결정을 최종적으로 하게 되거든요. 그렇죠. 과반수로. 그렇죠. 네. 근데 노사가 합의가 안 되니까 투표로 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상 이 공익위원들이 캐스팅 보트를 쥐고 있는 경우가 뭐 대부분이거든요. 특히 올해 같은 경우에는 노동자 위원 한 명이 이 공공농성을 하다가 구속돼서 해촉되는 바람에 네. 후임이 인선이 되지를 않아서 노동자 위원 한 명 없는 상태에서 26명이 투표를 했는데요. 네. 지금 사용자 안에 17표가 나와서 사용자 안으로 최종적으로 결정이 된 셈이니까 네. 이 뭐 노동자 위원표 감안하고 이 숫자를 계산을 해보면 수치상으로는 야당 위원회에서도 노동자 안이 아니라 사용자 안에 투표하는 이 반란표가 나왔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여유가 좀 더 있게 야당 측의 추천을 받을 위원들도 사용자 안에다가 투표를 한 게 아니냐. 계산은 그렇다는 거죠. 계산상으로 보면은 그런 표가 있으니까 이런 결과가 나온 게 아니냐 이렇게 지금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자, 지난 8년간의 우리나라의 최저임금 어떻게 변화가 됐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프로 저희가 준비를 했는데 허 변호사께서 설명을 좀 주시죠. 네, 최저임금 인상 추이 보시면요. 일단 2016년에 6,030원이었어요. 그리고 지금 올해 9,860원 결정이 됐잖아요. 내년 최저임금으로. 그런데
이 8년 새에 이 2018년도 보십시오. 지금 최저임금 인상률이 가장 그래프가 쑥 올라가죠. 문재인 정부 출범 직후예요. 정확합니다. 저때 16.4%가 올랐는데 2017년이 출범 첫 해였고 그때 결정된 게 이제 2018년에 반영이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그때 이제 문재인 정부가 최저임금 10,000원 공약 내세우면서 2018년 최저임금이 상당히 많이 올랐었습니다. 그렇죠. 그러다가 이 코로나19가 터지고 경제 위기까지 겹치면서 인상률이 급격하게 하락이 돼서요. 2021년에 제일 낮은 인상률 1.5%였고 올해 2.5% 인상률까지 기록을 한 겁니다. 그리고요. 2017년 6,470원이었어요. 그때와 비교를 하면 지금 최저임금이요. 48.7% 오른 금액이 거의 50% 가까이 올랐다. 굉장히 급격하게 올랐다고 네. 볼 수 있는 겁니다. 내년에 인상이 되는 이 최저임금은 외국과 좀 비교할 때 우리 바로 옆에 있는 일본보다 더 높습니다. 일본은 우리에게는 적용되고 있는 주유수당이 없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최저임금에 이 주유수당까지 더하면 아까 허 변호사도 얘기하셨지만 이미 우리가 일본을 앞질렀다 이런 분석이 있어요. 사실상 이 숫자적으로 수치상 계산을 해보면요. 내년까지 갈 것도 없습니다. 올해 이미 일본 임금보다 우리나라 임금이 최저임금이 더 높다고 볼 수 있어요. 일본은 월 206만 원이라고 지금 돼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올해 도쿄가, 예. 그렇죠. 일본 같은 경우에는요. 주유수당이 적용이 되지 않고 지역별로 임금을 차등 적용하는 국가입니다. 올해 최저임금 9,620원이잖아요. 그런데 올해 일본의 이 전체 평균 임금이요. 8,745원이에요. 그러면은 이미 올해 이 최저 시급이 일본 최저 시급보다 높은 상황인 거예요. 네. 근데 도쿄가 일본에서 가장 높은 시급을 주는 그런 지역인데 9,755원입니다. 거기도 10,000원이 안 돼요. 그렇죠. 그런데 올해 결정된 내년에 우리나라 최저시급이 지금 9,860원이잖아요. 네네. 내년에는 도쿄를 넘는 거고요. 이게 주유수당까지 포함해서 왜냐하면 일본은 주유수당이 뺀 그 계산 결과니까 주유수당까지 포함해서 계산을 하면요. 올해 이미 11,544원이에요. 우리나라 네. 최저시급이요. 네네. 그러면은 벌써부터 도쿄 9,755원을 훨씬 상회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지금 팩트 체크를 해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일본 말고 또 다른 해외 주요국들의 최저임금 수준도 좀 살펴봐야 이 정확한 비교가 가능하겠습니다. 올해 주요국의 최저임금 프랑스가 좀 많습니다. 15,931원, 우리나라 9,620원이었고 미국이 9,137원, 일본이 8,745원, 대만, 홍콩. 자, 이렇습니다. 어떻게 봐야 될까요, 저 그래프는? 일단 저 그래프를 수치상으로만 해석을 하시면 좀 안 될 것 같습니다. 네. 한국이 지금 9,620원 올해 최저시급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저기서 프랑스, 미국을 빼고 아시아 국가들만 한번 비교를 해보십시오. 일본, 대만, 홍콩. 우리나라가 가장 높은 지금 최저임금 수준을 그렇네요.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지금 프랑스 같은 국가는 프랑스 또 영국도 지금 한 17,000원, 독일도 17,000원 가량이 되는데 프랑스, 영국, 독일은요, 이 생산성 자체, 국민 총생산 자체가 우리나라랑 상당히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높은 그런 높죠. 예. 그러니까 그런 어떤 최저 시급 절대 수치만 놓고 비교를 하기보다는 생산성이라든가 성장률 같은 것도 같이 놓고 비교를 해봤을 때는 사실상 유럽 선진국과 우리나라를 동일선상에 놓고 비교하기는 좀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자원부국인 호주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세계적으로 최저 시급이 거의 18,000원 정도 될 정도로 높은 국가인데 자원이 또 많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는 수출 위주의 국가란 말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절대 비교하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고 대만이랑 좀 비교를 해보면요. 아까 그래프에서 살짝 지나갔었는데 대만이 지금 최저임금이 주유수당까지 포함해서 산출된 그 금액이 지금 7,160원으로 지금 나와 있거든요. 주유수당을 합친 건 우리와 같은데 그렇죠. 액수는 많이 적어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나라 올해 주유수당 합치면 제가 아까 11,544원이라고 네. 그랬잖아요. 거의 우리가 대만의 1.6배가량 높은 최저임금을 받고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결정된 2024년에 우리나라의 최저임금 인상 안에 그 누구도 만족하지 못하고 있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왜 그럴까요? 일단 그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구조 자체가 노사가 합의를 할 수가 지금 사실상 안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사측도 노동자 측도 만족하지 않은 결국에는 공익위원들의 투표 결과로 최저임금이
최종적으로 결정을 되기 때문에 이 양측이 다 만족할 수 없는 안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어차피 투표다. 그렇죠. 그래서 사실 그런 거고 또 이제 노동계에서는 지금 이제 불만스러운 이유로 10,000원안을 계속 주장을 했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상징적이다 하면서. 그렇죠. 10,000원을 넘기기 위해서. 그래서 중간에 협의하는 과정에서도 중재안이 9,920원 정도 도출이 됐었는데 네. 10,000원안을 고집하다가 이게 통과가 되지 않고 결국에는 그거보다 낮은 수준의 최저임금이 결정이 되는 그런 과정도 있었거든요. 일단 노동계 주장은 최저임금 인상률 2.5%인데 올해 물가 상승률이 한 3.3%에서 3.5%가량으로 지금 예측이 되고 있거든요. 거기에조차 미치지 못한다. 오늘 복날인데. 중복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2만 원가량에 육박하는 삼계탕 가격인데. 2만 원은 싼 거죠, 요새. 그렇죠. 근데 네. 최저시급이 거기 미치지 못한다. 뭐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본인들이 원하는 이 10,000원안이 돌파하지 못했다. 여기에 대해서 불만을 갖고 있는 건데 경영계 목소리도 우리가 또 들어봐야 됩니다. 네. 경영계에서는 일단 동결 요구를 했었어요. 그런데 지금 물가가 오르는 거는 노동자한테만 오르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그 일하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사업주에게도 오르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까지 다 감안하면은 이 최저시급이 오르게 되면은 결국에는 경영 부담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다는 거거든요. 이런 것들 때문에 양측 다 만족하지 못하는 그런 최저시급 안이 결정이 된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분야별로 한번 짚어보죠. 이번 합의에 특히 소상공인들이 아우성입니다. 최저임금이 너무 올라 아르바이트 직원 뽑는 것을 아예 포기할 정도라고 하는데 주휴수당만이라도 좀 없애달라는 업주들이 많다고 하네요. 네, 지금 최저시급이 지금 우리가 단일로 적용이 되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대기업이나 중소기업은 그나마 좀 버틸 수 있는데 문제는 5인 미만의 이 소상공인 사업장에도 이 기준이 그대로 적용이 된다는 거예요. 지금 공공요금 오르고 물가 오르고 그리고 소상공인들 같은 경우에는요. 인건비가 이렇게 최저시급이 오르면 이것만 오르는 게 아니라 주휴수당도 줘야 되죠. 네. 그리고 보험료도 또 내야 됩니다. 그렇죠. 4대 보험. 그렇죠. 네. 그렇게 되면은 4대 보험이 한 9% 정도 상승 효과를 가져오고 주휴수당이 한 20% 정도 최저임금에서 상승 효과를 가져오게 되면 실질상 이미 최저시급이 13,000원에 육박한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주휴수당만이라도 5인 미만 사업장에 한해서는 폐지해달라는 목소리가 계속해서 있어 왔었어요. 영세 사업장만이라도 없애달라. 그렇죠. 네. 그런 부담을 좀 덜 수 있는 상황이 된다는 거죠. 그렇지만 이것이 계속해서 막히고 있는 상황이어서 이 소상공인들이 정말 곡소리가 난다 이런 얘기도 나올 지경입니다. 네. 노동자 입장도 좀 들어봐야 됩니다. 노동자들은 물가 상승률과 비교해보자. 그렇게 해보면 실질적으로 떨어진 거나 다름없다고 거듭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프로 한번 보겠습니다. 노동자들의 주장은요, 이 물가 상승률 얘기를 계속하고 있어요. 자, 이 보면 최저임금 인상률은 저런데 이게 이제 물가 상승률을 또 보면서 이렇게 보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3.5% 예상하면 너무 적게 올린 거 아니냐. 어떻게 보세요? 지금 단순 수치로 비교하면 노동계 얘기도 좀 귀를 기울일 필요는 있어요. 왜냐하면 사실상 삭감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최저임금 인상률이 그동안 대체로 소비자 물가 상승률을 상회를 해왔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내년 예상되는 물가 상승치가 물론 2024년의 경제지표가 아직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이거를 완벽하게 비교를 할 수는 없지만 네. 3.5%까지 지금 예상을 하고 있는데 최저임금이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라는 거예요. 거기에 지금 교통비도 올랐죠. 수도요금, 전기세 다 올랐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 노동자들 입장에서는 이게 너무 부담스럽다. 지금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네. 그래서 나오는 얘기, 지역별로, 업종별로 최저임금을 차등해서 적용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 얘기가 또 화두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노동계의 반대 입장은 거셉니다. 이게 이렇게 하면 저임금 업종으로 낙인 찍히는 이른바 그 낙인 효과가 생긴다 이런 얘기를 한다고 해요. 그렇죠. 만약에 최저임금을 차등, 뭐 업종별로 지금 사실 최저임금법에 따르면 업종별로 차등 지급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 제4조에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시행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노동계 얘기는 만약에 이렇게 차등해서 적용을 하게 되면은 저임금으로 분류되는 업종을 사람들이 가겠냐는 거죠. 그렇네요. 근로자들 입장에서는 돈 많이 받는 일을 하고 싶잖아요. 그렇다고 하면은 저임금으로 분류되는 업종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이 소상공인들이 또 힘들 수가 있다는 그렇죠.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낙인 효과를 우려를 하고 있는 거고 결과적으로 저임금을 주는 업종이 사실 좀 기피 업종이 될 가능성이 이 절대적으로 보면은 이제 이론상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데 그렇게 된다고 하면은 결국
노동 능력이 높지 않은 취약계층들이 저임금을 주는 업종으로 몰리게 되고 네네. 그렇게 되면 임금 소득의 어떤 불균형을 필연적으로 초래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지금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네, 그렇군요. 독일이나 일본은 업종별, 지역별 차등 적용을 이미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서울의 명동과 뭐 거제, 통영 특정 지역이 아니고요. 이런 지방, 도서 지역 편의점이 있다고 할 때 똑같은 기준을 적용하는 게 말이 되느냐 이런 얘기가 있어요.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제가 아까 일본 얘기를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지금도요. 거제나 통영 편의점 점주가 일본 도쿄 편의점 점주보다 아르바이트생한테 훨씬 더 많은 급여를 지급해야 되는 상황이긴 합니다. 그런데 이 차등 적용제 좀 살펴봐야 될 필요가 있는데요. 미국이나 일본 같은 주요 국가들에서는 이미 지역별이나 업종별로 차등 적용을 하고 있어요. 미국이나 일본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국가가 이제 전체 단일 임금을 결정을 하고 그다음에 지역별이나 업종별로 특화된 임금을 적용을 할 수 있도록 규정을 마련을 해놓고 있어요. 네. 그리고 호주 같은 경우에는요. 일단 산업별로 노사 협의를 우선합니다. 그리고 이게 협의가 되지 않거나 결정이 되지 않는 업종 같은 경우에는 이 국가가 정한 단일 임금제를 적용을 하도록 그렇게 제도를 좀 유연하고 탄력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또 여기 심지어 이 영국이나 프랑스, 독일 같은 국가들은요. 단일 최저임금제를 택하고 있기는 하지만 연령과 숙련도에 따라서 또 달리 적용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이렇게 좀 고용 유연성과 탄력성을 높이기 위해서 좀 고려해야 될 때가 아닌가 이런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논란이 많은 이 지역별, 업종별 차등 적용을 내년에는 일단 도입하지 않겠다고 밝혔죠. 하지만 이 문제가 사라진 게 아니라 내년 총선에서 어떤 당이 다수당이 되느냐에 따라 달라질 거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자 끝으로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일단 야당에서 차등 적용을 반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내년 총선 결과에 따라서 차등 적용 여부가 달라질 수 있을 지점이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임금 상승이 필요하기는 해요. 물가도 오르기 때문에. 그렇지만 너무 급격하게 오르는 것은 사회적으로 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차등 적용을 하되 임금 수준 불균형이라든가 소득 감소 부작용을 보완할 수 있는 방향으로 복지 정책을 실행하는 것은 어떨까 하는 목소리들이 나오고 있고 좀 귀 기울여 들어봐야 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많이 주면 좋겠지만 국가 경제도 생각해야 되고 여러 부분을 고려해야 되는 그야말로 묘수가 아쉬운 그런 대목이 아닌가 싶습니다. 허주연 변호사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 정책엔 이슈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